김남국 씨, 할머니가 같이 살던 할머니가 다쳤다고 신고를 요청한 사건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지난 7월 강원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두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A 할머니는 뭐 72세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B 할머니는 89세, 굉장히 네. 고령이었는데요. 함께 살고 있었던 A 할머니가 새벽 3시경에 이웃집을 찾아갑니다. 이웃집을 찾아가서 같이 살고 있는 B 할머니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웃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을 하는데요. 그래서 경찰 신고를 한 사람은 이 A 할머니가 아니라 같이 산 A 할머니가 아니라 이웃에 있었던 이웃이 신고를 그러니까 하게 이웃에 됩니다. 부탁을 한 거예요. 신고 네, 좀 해달라고. 이웃이 부탁을 해서 신고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경찰 초기 조사가 있었는데요. A 할머니는 뭐 경찰 출동해서 이 경찰관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니까 새벽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좀 화장실을 가려고 갔다 와 보니까 안방에 보니까 B 할머니가 피를 흘린 채 머리에 이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놀라서 이웃집에 신고를 부탁하러 갔었다라고 예. 지금 한 사건인데 초기 수사와 다르게 수사를 해보니까 이 범인은 같이 살고 있었던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예, 애초에 신고를 요청했던 할머니가 범인이 되는 상황인 건데 하진표는 이 두 예. 할머니의 관계가 참 특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7살 나이가 차이가 나는 그 두 할머니인데 72세 할머니, 89세 할머니. 근데 이 두 할머니의 관계가 바로 89세 할머니가 누군가의 본처였고 예. 17살 어린 72세 할머니가 후처였다는 거죠. 옛날에 막 본처, 후처 막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개념이 있었을 때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데 이 할머니의 남편 되시는 분은 수십 년 전에 사망했고 예. 남편이 사망한 상태에서 본처, 후처에 해당하는 두 여성분이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이 후처였던 이 70대 할머니가 본처인 80대 할머니를 잠을 자는 중에 가격해서 사망하게 한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도하면서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냐 하겠지만 또 들여다 보면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사실 부양해줄 사람들이 없는 경우에 자녀들이랑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은 걸 공유한 사이고 또 만약에 조금이라도 재산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관계를 같이 할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서 같이 생활을 할 가능성도 크고요. 근데 사실 이제 옛날에 이 두 분은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뭐 거의 89세, 90세라면 사실 이제 19세, 20세기 초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근대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일부 일처제가 일부 일처제가 당연한 시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첩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는 생각이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데 원래는 이제 뭐 조선시대 말기까지도 첩을 드릴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양반들 입장에서도 뭐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예. 기본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기는 안 했어요. 여유가 있으면 이제 따로 집을 얻어서 살게 해줬지 첩을 같은 집에 들이는 것 자체가 본처에 대한 모욕이라고 이 두 사람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따로 집을 얻어서 보통은 사는데 예. 근데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경우 훨씬 갈등이 많이 생길 그렇겠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저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일정 부분 감정의 소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생채기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감정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백은 하셨다고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진술을 영상 녹화를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연세가 많고 또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진술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제 요즘 뭐 녹화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녹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저지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동기가 무엇인지 예.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생채기일 수 있어요. 감정의 흔적일 수도 있고 오래 누적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두 분 다 이제 특히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연세가 많죠. 피의자가 연세가 많기 때문에 자백하고 이러면 이제 그 뭐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이 부분은 사실 본인이 저지른 게 맞다 하더라도 연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양형에서도 일관되게 자백을 한다면 양형에서도 참작은 될 거예요. 뭐 가장 양형의 기준이라 그래도 양형은 일정 부분 재량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래서 감정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동기에 대해서도 아마 뭐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많이 이 부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할머니는 애초에 자기의 범행을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감추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도 의심한 부분이 바로 그거랍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같이 살던 할머니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놀랐다고 하더라도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고를 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굳이 이유까지 찾아가면서 신고를 대신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이렇게 놀란 상태다. 내가 뭔가 무고한 상태라는 것을 이웃 사람한테 확인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경찰에서는 초기에 왜 예. 직접 신고하지 않고 이웃에게 부탁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혐의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증거나 이제 그 출동하면은 그 집안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뭐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혈흔이 막 나와 있는데 바닥을 좀 닦은 흔적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 바닥 혈흔을 닦은 수건을 막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남은 그런 흔적까지 있다 보니까 예. 경찰로서는 이 A 할머니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바로 출동하자마자 그러한 것들을 사진을 찍고 증거를 채집한 다음에 이 용의자인 할머니한테 이런 것들을 내밀면서 묻다 보니까 예. 아마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이게 정확한 범행 동기라든가 이게 안 나오고 수사 중이어서 한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였길래 이렇게 하고 또 숨기려고 했거든요. 뭐 제가 볼 때는 저 두 분이 이제 관계라는 게 잘 뭐 이동화 변호사 설명하셨지만 감정적으로 사실 얼마나 좋은 관계에 있을 좋을 가능성은 수는 없죠. 없겠죠. 그게 네. 이제 후처라고 소위 표현하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구박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일반적으로 본처라고 하시는 분 후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구박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쌓여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도 사실 나중에 들어오신 후처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게 옛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전혀 그런 게 없지만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쌓여있던 것들이 감정이 어느 한순간 또 다툼을 통해서 폭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 쌓여 있었는데 어느 순간 또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또다시 뭔가 그 감정 사이에 폭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툼 때문에 화가 나서 결국 저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